네, 국방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됐죠. 실탄 미장착, 무인기 쏴서 떨어뜨린 거게 다 국방부 1군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만약에 군단장이 진짜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면 실탄을 장착하지 말고 근무해라. 이건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될 일 같습니다. 해임할 일이 아니라. 예. 정말 좀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리짜이밍이나 더불당의 행태를 보면서 복장이 터지잖아요. 나라를 해체하고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꾸로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저항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게 사회 각 부분에서. 이게 덩치가 크고 고급진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누구 복장이 먼저 터지냐예요. 예. 누구 복장이 먼저 터지냐. 저들은 대한민국 때문에 복장이 터지고 우리는 저들 때문에 복장이 터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이스한 일이. 예. 이 트럼프가 이 소년보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미셸 스틸 대사의 기획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목이 될 만한 게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상징적으로. 미국은 믿거나 말거나 이제까지 한국의 반공, 반중, 반북 기조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이 흐름이 한국을 쥐고 흔들면 안 된다는 관점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중국을 제1주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arch adversary. 제1주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이 붙기 전까지는 대개 1970년경, 그 씨앗은 이미 1960년경에 나오는데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중공을 소련의 시다바리로 봤어요. 그러다가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고 나서니까 그 다음에는 중공을 소련 포위를 위한 파트너로 대접을 했죠. 키신저 때부터. 그러고 나서 소련 망한 다음에는 어화둥둥 우리 중공, 어화둥둥 우리 모택동 후계자들 그 분위기 아닙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막 갖다 세우고.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제1주적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랑 딱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반공 반중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반공 반중이 6.25 때 300만 명 중공군 들어왔던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마구 치달아 버리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수만 명의 미군이 세계대전급의 갈등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반공 반중의 기전은 유지하되 이 반공 반중이 지배적이 되는 것, 일방적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복잡한 속내죠. 레이간 때만 좀 달라요. 그리고 6.25 때 확실했었던 트루만 때만 좀 다르고, 또 월남전 할 때 린든 B 존슨 때가 다른데, 그게 월남전이 자기들이 워낙 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소년보 목사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는 보내는 시그널이 명확한 거죠. 오직 반중 반북 세력만이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다. 이걸 딱 시그널을 깃발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 요 왼쪽에 쓴 양반이 손영광 교수죠. 지금 울산대 교수일 텐데, 이 양반이 전기연구원, 국가연구원이죠. 거기서 한 20년 근무했을 겁니다. 저렇게 보여도 나이가 꽤 돼요. 이 전기연구원 근무 때 저 양반 잡이 뭐냐면은 도산 안창호함의 그 전기체계 개발의 총책이에요. 저건 전기로 돌아가잖아. 디젤 발전기 돌려갖고 전기 축전해서 돌아가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도산 안창호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기자가 여기까지 찾아갔어요. 전기연구원에. 그래가지고 손은광 교수를, 그때는 이제 연구원이지 팀장급이에요. 이게 한 10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 손현보 목사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지 내려버렸나 모르겠어. 어쨌거나 못 찾았어요. 혹시 시청자님들 찾으신 분 계시면은 꼭 부탁합니다. 저기에다가 좀 부탁합니다. 댓글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미국이 깃발을 딱 세우면 제도의 저항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이미 이재명 더불당이 하이제킹해서 중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에 문재인조차 대한민국을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저항이 본격 가동을 하면 이게 시민의 저항과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는 언제 저항하냐?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리짜이밍 때문에 못 나가는. 다시 말하면 잘 나가는 에너지가 막 넘칠 때 제도의 저항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잘 나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걸 많이 주목을 하니까 리짜이밍이 다 대한민국 말아서 망쳐먹고 있다. 뭐 이 관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 일이 변증법적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또 밀리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골지르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한국의 밀리터리와 무기 쪽에서 축적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물처럼 터지고 있어서 리짜이밍이가 열심히 맞고는 있는데 더블당이 이게 어떤 건 또 막 못 맞고 막 밀려 나가고 그래요. 이 소형 초음속 마이크로 터보젯이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이 물건이. 공개된 걸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항공우주연구원이, 항우연이. 220파운드 포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 때. 이게 초음속이니까 애프터 버너가 있는 거거든요. 후기 연소 실력이. 그러니까 후기 연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 220파운드 포스짜리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후기 연속이 다른 거예요. 직경이 한 200mm요. 예. 그 다음 길이는 한 600mm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길이의 3분의 2 이상이 후기 연소 및 노즐이죠. 딱 3분의 2가 그 정도죠. 이때 주의를 할 점이 있어요. 이걸 뭐 세계 최초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공개로서는 세계 최초예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지셔도 이거 못 발견합니다. 그건 미국에 당연히 있죠. 미국의 첨단 연구하는데 다르파, 미국의 미 공군 연구소, 그 뭐지? 에어포스 레버러터리 랩인가? AFLR, 나사,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만드는 그 크라토스, 뭐 이런 회사들에 거기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뭐 없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일본도 금방 만들려고 그러면 뚝딱 만들거나 혹은 있을 거예요, 일본도. 그러면 미국은 왜 공개 안 하냐? 이 물건이 전자전 및 레이더 사냥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무시무시한 기능이에요. 그럼 한국은 왜 공개했을까? 제가 이거 공개한 게 슬프더라고. 어차피 리짜이밍 마음이 베이징에 가 있는데 이거 쓰겠냐? 그러니까 그냥 연구 결과니까 공개하고 말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신점심으로. 그래서 이게 국방부까지 오케이 돼서 그냥 공개돼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개할 물건이 아니에요. 살벌한 물건이에요. 이게 이제 초음속으로 이제 그 뿜어야 되기 때문에 파덱을 붙였어요. 페이덱이라고 하죠. 페이덱을 붙였어요. 이건 전자식 통합 엔진 제어 장치인데 유인전 투기에서는 얘가 뭘 하냐면 이거 우리 저기 KF-21 뭐 FA-50 다 있죠. 엔진에. 그 GE 엔진에. 파일럿이 이제 발에 보통 있지 않고 조이스틱처럼 있다 그래요.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밀면은 그 저기 미는 방향이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을 밟는 방향이래요. 그래서 밀면 보통은 그러면은 그냥 막 연료를 막 분사하는 게 아니라 페이덱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 내부 지금 운영 상태 해가지고 조종사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되겠다. 자기 방식으로 엔진을 운영하는 애예요. 근데 무인기에서는 얘가 어떻게 작동하냐? 무인기 지능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인풋을 넣었을 때 이렇게 엔진 가동해라 저렇게 엔진 가동해라. 이 무인기 지능의 인풋을 내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엔진을 운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파덱 같은 거 달게 되면은 시스템 복잡해지거든요. 비싸지고. 근데 이걸 왜 다냐? 초음속 비행을 하게 되면 엔진 소모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려고 달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초음속 마이크로 엔진에 뿌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단수명 미사일용 터보젯 터보팬 엔진이 있어요. 전력 미사일 엔진이 이미 있죠. 이게 1000파운드 포스 정도 될 거예요. 고공으로 날면 1000km 이상 가요, 이거. 고공으로 날면. 지역 밀착으로 가면은 600km 가고. 철룡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룡을 두고 타우루스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타우루스가 지역 밀착으로 500km 가는 애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철룡은 넘어섰으니까 지역 밀착으로 가는 거다, 그 600이. 오케이, 그럼 지역 밀착 600km 가면 얘가 1000m 상공으로 위에서 띄워버리면 이게 스텔스이기 때문에 위에서 띄워도 대충 안 잡혀요. 위에서 그냥 쭉 띄우면 몇 킬로 갈까? 1000km 이상 갑니다. 그 다음에 현무3 순항미사일 엔진, 이게 1000파운드 포스 정도 될 거예요. 터보팬일 겁니다. 이렇게 멀리 가는 것들은 다 터보팬이에요. 이게 1500km 사거리입니다. 해성은 사거리가 짧죠. 해석은 한 200km 뭐 이렇게 사거리가 짧은데 얘는 터보제트예요. 터보제트가 되면 순간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엄청난 3차원 변칙 기동을 하죠. 해성이. 엔진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 마이크로 초음속 터보 엔진이 무서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재명 더불당은 아마 이거를 가지고 무기까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복장 터지니까 발표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하고. 원래는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 미끼가 있죠, 미끼. 이걸 이제 그 미국서 이제 F-35랑 같이 잘 쓰는 거죠. ADM 160 말드라 그러죠. MALD.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쯤에 말드라고 MALD 미끼를 얘기했더니 뭐 밀덕 좀 하는 양반이야. 한밀덕 하는. 당신 모르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 MALD가 아니라 MADL이고 그거는 그 F-35의 데이터 링크야. 맞죠? MADL은 데이터 링크지. 근데 그것과 별개로 MALD가 있다고요. 미끼가. 기체가 길이가 한 3m 가까이 되고요. 무게는 굉장히 작아요. 136kg. 그래가지고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먼저 이제 뿌려서 보내면 적 방공망에 얘가 무슨 게 있냐면요. 이렇게 적 레이더를 받았을 때, 내가 F-52야, 내가 그 F-35야 라고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레이더파를 이렇게 반사할 때. 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인민해방군의 방공망 AI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미끼에 네가 아무리 F-50이라고 주장을 해도 너 나는 꼴 너 비행 궤적을 가지고 AI로 연산해 보니까 너 임마 미끼야 자식아. 너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걸러내는 지능이 있다고요, 요새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초음속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초음속 터보팬 엔진을 하고 초음속 갔다가 터보젯, 초음속 갔다가 아음속 갔다, 초음속 갔다 아음속 갔다 하면 이 비행 패턴이 진짜 F-16 같은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지. 그래서 얘 잡겠다고 이제 막 그냥 그 비싼 그 대공 미사일 쏘는 거지 뭐. 한 10억어치, 20억어치, 30억어치 쏘는 거죠. 얘 하나 잡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초음속 전투기와 보조로 맞출 수 있죠. 전투기는 마하 1.3, 1.4 날아가는데 얘 쫓아갈 때 마하 1.2, 1.3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임무 모듈을 바꾸면 약 20km에서 30km의 폭약을 싣고 적 고가치 타겟에 그냥 가서 그냥 가미가제로 들이받아가지고 초음속으로 들이받아서 작사를 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차피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 하고서 그냥 터뜨려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최악의 시나리오 뭐냐.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뭐 기체 무게가 130, 140kg예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저거 달면은 한 200kg 나가. 로켓 모터 달면. 그럼 대한민국 구축함, 순양함, 고속함에 접이식 발사대, 레일, 10m짜리 레일 하나 깔고 거기서 딱 얹혀놓고서 크라토스 그거 날리는 것처럼 그 로켓에다가 불 붙여버리면 샥 하고 날아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한 30개쯤 들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급하면 30개가 날아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200km 거리는요, 10분 안에 주파해서 교란하거나 타격해. 400m 거리는 20분 안에 주파해서 교란 타격이에요. 가는 데가 20분이니까 상대방의 레이더로 감지하는 것까지 거리는 5분, 10분이면 가. 한 20대 갑자기, 상대방 입장에서 갑자기 20대에 F-35가 쫙 오고 있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 치죠, 상대방이, 인민해방군이.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의 그 방공망이 다 보여, 그냥.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근데 뭐 해안에서 해도 돼.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당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이런 게 막 이제 나오니까. 참 한국에서는 이걸 말드라고 안 부르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죠? AAP라고 부릅니다. 카이가 말한 AAP가 이거예요. 예. 미국이 말하는 말드예요. 예. 주는 이게 미끼예요. 예. 그리고 가미가제도 할 수 있고 자폭도.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세뇌 탈출,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예, 잘 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제가 그 전부터 해왔던 번역서 새삼스럽게 좀 한 200권만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이게 1년에 한 500권 나가요. 돈이 안 돼. 창고비 내고 어쩌고 저쩌고 발송비 하면. 그런데 이걸 제가 출간 안 하면요. 중고는 3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출간 안 하고서 중고 시장에 살살 뭐 이렇게 좀 구겨서 한 100권 파는 게 돈 남는 길이에요. 근데 차마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고 출간을 해요. 그래서 한 200권 사주시면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인쇄비랑 이런 게 맞아 들어가요. 한정이고요. 뭐 가격은 정가 그대로 받을게요. 그 대신에 그 안에 예, 그 저기 발송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정가인데 뭐하러 그러면 한정이야. 그 저기 뭐야 온라인 서점에서 사고 말지. 압니까? 혹시 제가 좀 선선한 바람 불고 뭐 가을이나 이럴 때 한번 어떻게든 모실 기회가 있을지. 예. 그래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게 제가 한 20년 됐죠. 예. 이게 명번역으로 꼽혀요. 예. 이거가 나온 다음에 좌빨들이 니체 가지고 구라티던 게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니체로 구라 엄청 풀었었어요. 좌빨들이. 그게 싹 없어졌어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명번역입니다. 네. 자, 노는 꼴을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그 리짜이밍 더블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자, 이게 해군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공중에서 제대로 쏴줘야 돼. 공중발사 미사일이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 한 세 종류로 구별이 되거든요. 하나는 아음속으로 나가는 거, 빅펀치, 그 철룡 패밀리죠. 철룡밖에 없지, 패밀리 없지. 그 다음에 리짜이밍이 태아 살해한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제가 크라투스라고 부릅니다. 공중발사 뭐 공대함 초음속, 공대함뿐만이 아니거든. 그건 그냥 겉에 포장지고 그냥 공중발사 초음속. 그래서 크라투스. 왜 크라투스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새 뭐 한다고 이제 껍죽대고 있는 하이코 패밀리, 극초음속. 저는 좀 좀 약간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이 들으면은 야, 하이코 같이 중요한 거 왜 그걸 가짜게 보는 거야. 예. 저는 비용 대비 효과, 또 시간상의 우선순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내세우면서 해야 될 걸 막 안 하고 있거든. 그게 얄미운 거예요. 이 철룡 변주 패밀리는 미국의 재즘 이하를 능가하여 범용 대지는. 그러니까 이게 General Target, 그래서 이제 철룡 GT라고 부르는데 KALCM GT라고. 그 다음에 철룡의 대함은 그 KALCM Maritime Target, 그래서 MT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거는 미국의 LRASM 대함을 능가하여. 그게 재즘과 LRASM이 지금 가장 훌륭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꼽히거든요. 그걸 그냥 찜쪄 먹는다고. 철룡 자체도 벙커버스터로서 세계 최강이고. 자, 철룡 벙커버스터가 훨씬 만들기 어려운 물건인데 이게 2029년에 완성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범용 대지와 대함을 준비를 하면요, 2030년이면 다 돼요. 근데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아닥 모르세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예.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아닥 모르세요. 이거 정권 바뀌거나 정권을 아무튼 뭐 좀 정치가 정상화되면 바로 해야 돼요. 하면 2년이면 할 겁니다. 이거 1년 반 2년이면. 예. 해당 없다는 건 이거 가지고는 이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천룡 패밀리 가지고 레이더 사냥 미사일 안 합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 이제 크라투스 패밀리죠. 이게 한국 정식 명칭이 이제 그러니까 리짜이밍 일당이 목 졸라 죽인 그 물건이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2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중발사 초음속 대함 유도탄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스펙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엔비디아 통해서 개발 중인 크라토스 RS와 거의 유사해요. 스트라토스. 스트라토스를 K자 넣으니까 S를 K자 넣으면 크라토스. 그래서 저는 크라토스라 그래요. 크라토스 패밀리예요. 이게 공대함이라고만 내세웠지만 이게 대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레이더 사냥에도 쓰이고요. 이게 대지 범용에도 쓰여요. 크라토스가 그래요. 또 레이더 사냥을 할 때는 이게 광역으로 해요. 워낙 세갖고 레이더만 깨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휘 통제소 뭐 미사일 발사대까지 한꺼번에 싹 다 날려버려. 이 세 가지 다 하는 애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중국을 자극한다 그럴까 너무 살벌할 수 있으니까 공중발사 이제 그 대함 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대함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2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이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목 졸라 죽였죠. 이제 태아 살해를 했죠. 그 다음 이제 하이코어죠. 이건 극초음속인데요. 너무 비싸요. 이게 철룡 패밀리에 비교를 하면 한 7, 8배 비싸요. 그러니까 철룡이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한 발에 100억짜리야. 하이코어. 한 발에 100억짜리예요. 공중발사 하이코어. 그거. 그러니까 철룡의 한 7배쯤 보시면 돼요. 가격을. 7, 8배. 이 크라투스는 철룡의 한 1.5배 보시면 돼요. 철룡이 15억이다 그러면 얘는 한 20억 가요. 철룡이 20억이다 그러면 얘는 한 30억 가요.
크라토스 쪽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코어는 너무 비싸요, 일단. 그러니까 이건 많이 갖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얘는 지금 손자 환갑이야. 손자 환갑이야. 그래서 급하지가 않아요. 그냥 얘는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그런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차할 때 그냥 바로 개발할 수 있으면 되지. 얘를 가지고 얘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얘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초음속도 필요 없고 암속 쪽에 대지 범용이나 대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밀덕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극소음속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 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것만큼 그걸 만약에 100만큼 좋아한다 그러면 야, 철룡 패밀리 왜 변조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하고 그거는 1000배 분노하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밀덕 평론가예요. 애국적 밀덕 평론가예요. 자기 좋아하는 저기 오다쿠처럼 극초음속 좋아요 이러면 그 유치찬란한 거지. 비용 대비를 봐야 비용 대비 효과를. 그리고 군사 사상과 군사 교리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야 밀리터리 덕후, 밀리터리 평론가 아닙니까? 예.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이코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좋다라고 100번 박수를 치셨으면 크라토스를 목 졸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패밀리가 이게 겉으로 포장은 대함이지만 이게 대레이다고 동시에 대지다라고 하면서 야, 이 태아사이레범들 니들 다 나와봐 한판 붙자라고 분노를 하시는 걸 1000번 하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밀리터리 평론가예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밀리터리 평론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날로 국방부 출입 안 돼, 업계 출입 안 돼. 아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세요. 별 수 있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룡 패밀리 얼마나 파워풀한지. 지금 이제 벙커버스터, BB 이게 오리지널의 맨 윗줄이. 이거 지금 저공비행 사거리가 600km 간다는 거거든. 이게 고공비행으로 때리면 850에서 900km 가요. 쉽게 가요. 1000km도 가요, 저거. 그 다음에 대지 범용, GT예요. 이거는 비행기 경락고 등 1.2m 두께 콘크리트 깰 수 있어요. 이거가 1000에서 1500km 가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저 6m 콘크리트 벙커를 하려면 쇠 껍질이 두꺼워져요. 굉장히 두꺼워져요. 뚫고 내려갈 때 견뎌야 되니까. 그 무게가 많아져. 우선 첫째. 무게가 많으니까 당연히 조금밖에 못 가지. 두 번째.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아마 G로 따지면 2만 G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G.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땅 하고 콘크리트 부닥쳐가지고 빠바바박 치고 들어갈 때 2만 G 충격을 견디면서 2차 폭발을 안 해야 되거든. 땅 두 번 깨뜨리고 세 번째 공간 들어갔을 때 터져라 뭐 이렇게 설정한다고요, 저걸. 혹은 한 번 땅 치고 들어가서 두 번째 교각에 들이받았을 때 터져라. 그러면 교각 상판 뚫고 들어가서 교각 기둥 만났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때 땅 하고 뚫고 들어갈 때 본체가 안 터져야 돼. 앞에 것만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터지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고 크게 보강돼 있어요. 근데 그 벙커버스터를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런 종류 6m짜리 벙커버스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남아. 그리고 무게는 가벼워져. 껍데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1000km, 1050km 가는 거예요. 저공으로 가도. 고공으로 띄우면 1400km 이상 가요. 미 제스은 고공으로 띄우는 거거든. 1000km가.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 제스 보니까 탄두가 쟤는 490이야. 근데 얘는 280이야. 이게 탄두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안 가볍습니다. 미 제스의 폭약량이 저게 한 130, 40km 될 거예요. 폭약량 같게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럼 야,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제스은 폭약량이 같던 말든 탄두가 490 이렇게 나가는데 너희는 280 갖고 왜 같은 파괴력이라 그래. 같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 1.2m 정도 뚫고 들어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미 제스의 탄두는 옛날 구덕들이에요. 있는 것 갖다 쓴 거야. 근데 우리 탄두는 껍데기가 포스코의 세계 최강의 울트라 초강력 고인장강이야. 그래서 얇고 가벼우면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께 탄두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1400km를 가는 거예요. 그냥 고공으로 가면 붙어서 가면 1000km 가는 거고. 대함도 비슷해요. 대함은 더 황당해. 미국의 LRASM은요. 미국 LRASM은 제스을 갖다가 제스탄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만한 거 무거운 거 두고 거기다가 대함 시커를 또 추가로 붙였어. 그래갖고 더 줄어들어. 사거리가 500km밖에 못 가요. 미국의 LRASM이. 우리는 탄두가 백지에서 다시 한 거야. 탄두 무게도 훨씬 작아. 180. 여러분 이거는 1.2m 다 경락고 뚫을 필요도 없잖아요. 철판 뚫고 내려가면 되잖아. 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짝 붙어서 가도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가도 1150km 가고요. 하늘 높이에서 보내면 1600km 가요. 엘레즘과는 완전히 급수가 달라요. 자, 이런 물건이야. 근데 이재명과 국방부 안 만들고 있어, 안규백이가.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죠.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2년 후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철룡이 나온 다음에 2년 후면, 1, 2년 후면 나와요. 철룡이 2029년이면 2030년, 2031년 나와. 돈도 안 들어, 개발비에. 안 해, 근데. 안 하지. 할 리가 있나? 사랑하는 님이 저쪽 계시는데 왜 해? 사랑하는 님께서 저기 바다 건너 베이징의 종난하이에 계시잖아. 할 리가 없지. 복장 터져요. 예, 근데 복장이 터지는 거, 더 터지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생겼으니까 더 터지는 거야. 이 힘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떻게 목졸라 죽여지는지, 어떻게 침묵당하는지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쟤들이랑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힘이 이렇게 눌리면 우리 같은 열받은 시민만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 시스템이 어디선가 뻥그라지면서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시민의 저항과 시스템의 저항이 딱 손을 맞을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자, 또 아까 제가 크라투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이거 한 800kg짜리 물건이에요. 큰 물건이에요. 이거 뭐예요? 왼쪽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MBDA 내세워가지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스트라토스 RS야. 오른쪽이 이재명과 안규백에 의해서 태아 살해된 한국형인데 그때 태아 살해할 때 밧줄은 누가 만들어줬냐? 카이다가 만들어줬죠. 뭐 인접국과 해상에서 뭐 충돌할 일 없는데 왜 만들어요? 만들지 마세요. 네, 카이다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안규백은 굉장히 좀 겁이 많아. 아니 그래 자기들이 우리 나서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원래 카이다가 이런 군사지정학적 판단하는 데 아니거든요. 거기는 저기 계산기 가지고 비용 효과 계산하는데요. 그 불쌍한 애들 내세워 갖고 군사지정학적 구라빠를 풀게 했잖아요. 아 왜 그런 짓 해 그냥 내놓고 하세요. 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하는 안규백 장관님, 왜 그 정도의 용기도 없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찌질해? 아니지. 우리 그리고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되지. 자, 탄두무게도 거의 똑같아. 일부는 발표된 거고 일부는 추정한 거예요. 예, 그 추진 방식도 거의 같아요. 예. 최고 속도 이건 좀 우리가 엄살 부린 거고요. 저 최고 속도는 엄살 부렸을 거예요. 최대 사거리 우리 쪽이 조금 길어요. 예. 대함 대지 광역이라 광역 대레이더. 즉 레이더만 까는 게 아니고 미국의 AGM-88처럼 그건 한 탄두 무게가 한 60, 8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작다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탄두 무게가 한 150, 200kg쯤 되니까 예, 관통탄도 할 수도 있지만은 자탄을 할 수가 있어요. 자탄을 하면 그냥 그 일대가 축구장 한 저 정도면 축구장 한 10개 면적이 작살이 나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광역이라 그런 거예요. 자, 노는 꼴 보면 다 보여요. 뭐 그냥 무인 수상정 합니다. 어쩌고 무인 해군을 어쩌고 저쩌고 돈 얼마 쓰고 있냐? 130억씩 1년에 130억씩 3년 써서 390억이에요. 1년에 130억. 또 1년에 100억씩 5년 써서 500억. 그러니까 두 개 꼴랑 합쳐서 제가 발견한 예산은 230억. 또 있으면 말해 주세요. 그래 놓고 말로는 무인 해군 한대. 그걸 또 듣고서 가만히 있는 해군은 또 뭐래? 골빈 매국노 집단이야 거긴? 해군 장성들 출신들. 아니 문근식 교수님 이런 거 한마디 하셔야지. 예? 공격원잠만 좋아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원자력은 좋아하셔? 자, 노는 꼴 보면 다 보이죠? 미국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UUV를 오르카를 훌쩍 뛰어넘는 MRX가 이제 거의 개발 완료돼서 내년이면 이제 완성돼. 그 저거 하겠냐? 전력화가 안 하지. 미루고 축소하고 모르쇠하고. 아 옛날에 아전들이 나 우리 집에 돈 갖고 와라는 거 어떻게 표시했어요? 그냥 니제를 알렸다. 그러면 아전이 니제를 알렸다. 그 뭐라고 하면 아전이 고개를 이렇게 딱 꼬잖아.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잖아. 아전이 고개를 모르고 꼬면 될 일이 없다. 거기다 돈 갖고 와라 이거든. 똑같지. 모르쇠하고 미루고 축소하고 뭉개는 거지 뭘. 아 대단해. 얼마나 보세요. 길이가 우리께 한 4.5m 길어. 이거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물건은요. 그러니까 앞뒤를 딱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분리해갖고 중간에다가 페일로드 모듈, 그러니까 임무 모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확 길어져. 그래서 베이스라인만 가지고 따져야 돼요. 베이스라인이 우리가 4.5m가 길어요. 그러니까 몸통이 단면도 우리가 커. 0.4m가.
단면적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제곱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단면적이 우리가 한 30% 이상 커요. 35% 커요. 33%. 그러면 단면적도 커. 길이도 길어. 그래서 대충 뭐 아직 깎아내기 전에 뒤에 뭐 이렇게 다 깎아내기 전에 대충 추정한 이걸로 보면 원통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71% 크고요. 실제로 추정한 거를 이렇게 깎아냈을 때를 계산을 해보면 미국 게 너무 작아져서 미국 건 별로 안 깎고 우리 건 왕창 깎고 우리 건 한 5% 깎고 미국 거는 한 3, 4%만 깎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50%나 커요. 그러니까 체중으로 따지면 60kg짜리 그 권투 선수하고 90kg짜리 권투 선수 차이라고. 좋은 물건이에요. 제대로 뽑아놨어.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저기 1번 해역, 저 보아이만 앞에 2번 해역, 저 중국 잠수함 기지 칭다오 앞에 3번 해역, 우리 저기 그 서해 딱 막을 수 있는 저기 4번 해역 샹하이 닝보 앞에 딱 다 깔으려면 어느 한순간에 한 4대 깔아놓으면 돼요. 4대 5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대 운영하면 돼요. 한 대 운영하는데 1,000억 든다면 1조 5천억이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 호위함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 한 3척 값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돈도 안 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지. 당연히 하겠어요. 하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저 오늘 기분 좋습니다 하고 다 돈 한 10,000원씩 다 쏴드릴게. 10,000원 쐈다가 나 부도나겠다. 자, 그래서 이재명 더불당 이분들의 군사 사상과 군사 교령이 뭘까요? 군사 사상은 아주 훌륭하죠.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군사 사상이죠.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뭐 전문가적인 그런 언어로 포장해야 되니까 또 카이다가 나서서 인접국과 교전할 일이 없으니까 크라토스 개발 취소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지. 참 먹고 사니지 얼마나 촬영합니까 카이다 분들. 나 불쌍해. 나 카이다 분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먹고 사니즘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저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 직장을 다녀야 돼. 개소리 직장인데. 그 다음에 군사교리. 손자 환갑을 띄우죠. 국방예산 소진을 더 띄우죠. 손자 환갑. 극초음속. 그 손자 환갑 때나 나올 무기인데. 그거 띄우면서 은근히 저건 얘기 안 하지. 저기 뭐 철룡 그 패밀리 변주는 또 은근히 저거 목 졸라 죽이죠. 저 크라토스는. 손자 환갑은 띄우고. 수법이 참 아전 뺨쳐. 그 다음에 이제 소진하는 건 더 띄워. 공격원잠. 공격원잠 얘기하려면 하는 거 좋아. 하려면 국방예산 얼마나 늘릴지부터 얘기하고 해야지. 저기 돈 먹는 하마인데. 그리고 돈 쓰려면 또 거기에 써야겠냐. 하나도 안 급하거든. 8,000톤짜리 잠수함이 여기 해역에서 돌아다닐 데가 어딨냐고. 이 근처에서 꼭 그거 쓰려면 남중국해 들어가서 중국 전략원잠 잡아 죽이는 데 가야지. 근데 그거 할 거요?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목적은 뭐야? 하지도 않은 물건 쓴다. 목적은 뭐겠냐고. 그거 가지고 뭐 저거 하면 됩니다. 저기 뭐 이거 쏘는 거 물속에 숨기는 거. 물속에 숨기는 거 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무인 잠수정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다. 그리고 살살 움직이면 돼.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획대로 밀고 나오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이재명 더불당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워낙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계된 업체랑 또 그 전에 다 룰이 정해져 있었고. 이게 시스템의 저항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당도 그냥 복장이 터질라 그러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KF-21 밟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밟아 주겠잖아. 그래서 원한대로 계속 생산되고 있잖아. 40대. 그 다음에 또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또 80대 또 해야 될 거라고. 이게 시스템의 저항이에요. 이거 비슷한 일이 뭐냐면 FFX 배치 3. 이게 차기 호위함 배치 3. 이거 무서운 배거든요. 이거 지금 예정대로 나오고 있어요. 차기 구축함 요번에 드디어 이제 발주 나왔잖아. 한화로. 이거 6대 차례로 나오거든.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차기 호위함이랑 차기 구축함 때문에 한국형 이지스, KGS가 드디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재명 더불당의 복장 터질 일이에요. 우리는 이재명 더불당을 보고서 복장이 터지고 이재명 더불당은 대한민국의 관성과 시스템 때문에 복장이 터져요. 그러니까 누구 복장이 많이 터지냐 게임이야. 모든 싸움이 그런 거죠. 나는 멍들고 너는 부러진다. 이런 멍든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싸움이 그런 거지. 일본 구축함은 오리지널 이지스고요. 한국 구축함은 반쪽 이지스예요. 한국의 기존 구축함은. 이지스라는 게 뭐냐.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네트워크형 해상 전투 체계예요. 그런데 얘는 특히 강력한 대공 대탄도탄 그 방어 능력과 강력한 레이더를 갖고 있지.
그리고 얘는 다른 이지스 함들과 연락해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걸 이제 협동 교전 능력 CEC가 굉장히 강해요. 그 협동 교전 능력이라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구축함 A가 보고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B는 뒤에 있어. A는 봤어. 근데 제가 저렇게 가고 있어. B 방향으로. 저기서부터. 여기 A는 봤는데 B는 아직 못 봐. 그러면 B 보고 쏘라 그래요. 그리고 A가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A가 지가 지령 유도해줘. 이런 그 멀리 가는 미사일들은 중간 단계를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 지령 유도, 커맨드 가이드라 그래요. A가 보고 B가 쏘고 A가 지령 유도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A, B 다 구축 이지스가 돼 있어야 되고요. A의 이지스가 B한테 때릴 때 생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지스 레이더가 볼 때 이걸 그 링크 16 같으면은 트랙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킹 데이터. 그러니까 공간 좌표 중심, 3차원 좌표 중심 데이터인데 이 레이더가 토해내는 생데이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그렇대요. 그거가 있어야 제대로 지령 유도란다. 그래서 A의 이지스는 B의 이지스에 대고 쏘라 그럴 때 생데이터를 준다고요. 자, 한국은 기존 구축하면 반쪽이에요. 그래서 한국 무기 체계와 동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레이더 로키드 마틴,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미제. 한국이 이제 좀 돈이 없어서 작게 사지만 사면 미제 사요. 이 탄도미사일 요격 거 이게 이지스로 해놓은 거는 항공기 요격미사일 이것도 미제. 예. 그다음에 요격미사일 화력 통제 거기까지는 이지스가 해. 그런데 일본은 나머지도 다 이지스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무기도 다 이지스고 한국은요 나머지 무기는 국산이야. 내 맘대로 골라. 혹은 외산이라도. 나머지 무기 화력 통제는 국산 전투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지스한테서 뭘 받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배에 있는 이지스한테 생데이터를 못 받아요. 트래킹 데이터만 받아요. 추적 좌표만. 그걸 가지고 국산 전투 관리 시스템이 쏘는 거예요. 이지스의 합동 교전 능력이 돌아가려면요. 두 배가 모두 다 이지스여야 되고 이쪽 배가 생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배가 반쪽짜리 이지스면 생데이터를 못 내보내요. 한국이 요청했겠지. 반쪽 이지스 생데이터 좀 내보내게 해주세요. 이쪽도 반쪽 이지스니까. 로키드 마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많이 고쳐야 되는데요. 보안도 복잡한데요. 반쪽을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걸 생데이터를 내보내게 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데이터가 나가면 그거는 이제 번지게 되면 화력 통제도 밑에 있는 것도 그냥 그 생데이터 갖고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밑에 미제 무기 아닌데 우리가 생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화력 통제 안 해? 이지스의 화력 통제는 미제 무기일 때만 화력 통제하는 거야. 따라서 생데이터는 내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반쪽 이지스야. 여기도 반쪽 뭐 정조대왕, 세종대왕 나 잘 모르지만 그러면 둘이 꼭 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쏘는 거냐면요. 같은 반쪽 이지스지만 생데이터가 못 가고요. 좌표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추적 좌표 데이터가. 그러면 추적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쏠 수 있냐? 못 쏴요. 그래서 개한 방어라는 거예요. 그럼 추적 좌표 데이터 갖고 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오히려 차세대 호위함에 보내면 걔가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였었거든. 얼마 전까지.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거. 저는 재밌다고 느껴. 왜냐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한편으로 야, 이재명하고 더불당 복장 터지겠다. 쟤들도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일본부터 얘기 드릴게요. 일본은 영구적 이원 체제이고 한국은 장기적 이원 체제예요. 무슨 얘기냐? 일본부터. 일본은 구축하면 전부 100% 이지스야. 우리랑 달라. 반쪽이 아니에요. 전부 100%예요. 거기 있는 무기는 다 미제야. 그런데 호위함, 모가미급 호위함은 100% 일본제예요. 레이더에서부터 무기까지. 구축하면 구축함끼리 CEC고요. 호위함은 호위함끼리 CEC예요. 둘 사이에는 CEC 못해. 이 구조가 일본은 세팅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주한 미군은 28,500명 중에 23,000명이 전투 육군이에요. 전 세계 그런 데 없어요. 주1 미군은 육군이 거의 없어요. 해군이 주력이에요. 요코스카항, 사세보항. 엄청난 해군 기지들이에요. 요코스카항은 항모의 모항이잖아. 미 해군 항모에. 항모 전단에. 그리고 미 해병과 미 공군도 강해요.
주한 미군을 보면 해병과 공군도 약해요. 주한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 비하면. 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미 해군과 같이 가야 돼, 어차피. 근데 미 해군이 다 이지스야. 그러니까 일본의 탑티어 구축함들, 탑티어는 구축함이죠. 탑티어는 다 100% 이지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픈 운명이지. 그러면 일본 호위함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예, 함대함 미사일은 강력해요. 타입 25.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면 우리 해성 정도 되는데 이게 일본이 기술이 좋으니까 계속 느려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그 철룡을 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철룡을 해두면 저거 그 해성 기술 느릴 때도 그냥 쓰인다고. 철룡 MT는 철룡 공대함은 저기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그거를 그냥 들고 파면 그 해성도 그런 식으로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아무튼 타입 25는 앞으로 1000km, 1000km, 그 다음엔 1500km까지 지금 느린다 그래요. 저거를. 나머지 분장은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호위함에 보면 일본 호위함에 탄도미사일 유격이 불가능해요. 일본의 탄도미사일 유격체가 별로 없잖아. 그리고 CIW에서 빠르르 깔기는 거 그것도 없어요. 지상 타격이 불가능해요. 없어요. 거의. 지상 타격 무기, 큰 무기 없어요. 일본 호위함에. 경무기야. 네. 전부. 그러니까 경무장이라고 봐야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차세대 호위함 FFX 배치 3,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완벽한 하나의 CEC를 이루어요. 일본은 구축함 쪽은 미국 이지스로 CEC, 호위함 쪽은 일본 국내 제2 이지스로 CEC예요. 둘은 얘기 못해. 한국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따로 살림을 차려와갖고 가고 있는 방향이 호위함과 구축함이 다 하나의 K 이지스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다 그 방향으로 가요. 차례로 나오면서 이가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의 호위함과 한국의 KDDX, 한국의 차세대 호위함,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은 모두 무시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죠. 아마 우리가 저기 차세대 호위함에 탄도미사일 유혹 기능도 있을걸요, 여기. 일본은 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스케줄은 어떠냐면 차세대 호위함 지금 계속 인도되고 취역되거든요. 이건 이래요. 배는 저게 뭐 수천억짜리니까 공장도 수천억짜리 공장 지으면은 시가동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아직 조선사가 안 보내 해군에 운영하면서 다 점검해서 다 손보고 해군에 넘어가는 거 그걸 인도라 그래요. 그럼 해군은 인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작전에 투입하니 아니야. 사람 투입해서 사람 훈련시키고 몸에 익히고 그리고 작전에 투입해요. 이걸 취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수, 인도, 취역. 그래서 진수에서 취역까지가 시간이 꽤 걸려요. 그전은 건조고. 이 FFX3 총 6척이 모두 2030년까지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32년까지는 취역 완료되겠죠. 이게 맞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KDDX는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6척을 32년, 뭐 33년, 33년 정도까지 다 인도할 것 같고요. 이게 34년까지는 인도해야지. 그래서 36년까지 취역을 완료하겠다는데 34년까지 인도하려면 6척을 32년까지는 다 지어야 돼요. 인도 전에 그 조선사가 바다에서 운영해 봐야 되거든.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 뭐 좋지 뭐. 예. 이렇게 되면 한국의 K 이지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면 압니다. 서방에서 미국과 비견되는 이지스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지스랑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지스예요. 서방에서. 물론 이때 좀 이렇게 제가 뻥을 친 거니까 감가상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미국은 뭐 구축함이 탑티어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이 물속에 돌아다니고 항모전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강습 상륙함. 우리로 치면 항모지. 강습 전력 이것과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구축함으로 대표되는 그 전력은 뭐 전체 축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염두에 일단 두시고 4분의 1도 안 되지. 항모전단이 워낙 막강하니까. 또 감가상각하실 건 뭐냐면 미국은 인공위성에서 무인 잠수선까지 강력한 전 영역 감시 정찰 정보가 돌아가죠. 우린 그게 굉장히 취약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무기 체계라는 게 혼자만 떠갖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를 뭘 깔고 있냐가 중요하니까. 예. 그건 이제 두 개는 염두에 두시고 단지 구축함과 호위함 중심으로만 이렇게 해서 보면 미국보다 나아요. 일단 미국은
종말 단계를 그렇게 강력하게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는데 무슨 종말 단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 중간에다 쏴서 떨어뜨리면 되지. 다 자기들 저기 우방인데. 그래서 미국은 종말 단계 방어망이 약해. 우리는 근데 종말 단계예요. 우리를 누가 보고 쏘면 전부 최고 정점고도 100km 이짝저짝 밑으로 쫙 낮게 깔려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거는 탄도미사일의 개념에서 보면요. 100km 이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 종말 단계 중에 정말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종말 단계에 맞춰서 개발돼 있잖아요. M셈이 천궁이거든요. 천궁 2, 천궁 3. 그 다음에 L셈도 1, 2. 2는 이제 100km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뭐 거기서 많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 단계 아래가 이게 해군형으로 다 바꿔서 가거든요. 그럼 우리 종말 단계 아래 4겹이야. 그럼 미국은 종말 단계가 몇 겹이야? 한 겹에 SM6? 우리가 더 강력하다니까. 우리 같은 이런 시어터, 이런 전구에서는 다 종말 단계고 전부 낮게 납작하게 깔려 들어오는 suppressed trajectory라 그러죠. 납작탄도로 깔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그 방어망이 훨씬 강한 거예요. 미국 이런 니즈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 그 다음 화력이죠. 미국은 팔 수 있는 수단이 한두 개야. 우리는 팔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화력이 무지막지하죠. 그 두 가지 점에서 구축함과 호위함 중심으로 따로 떼서 보면 우리 게 미국 거보다 낫다. 전체로 보면 물론 들이대지 못하고 그럼 그걸 들이댈 수 있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예. 그러면 한국과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 뭐냐?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팜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이탈리아 전함 중 팜스를 무장한 전함은 꼴랑 22척밖에 안 돼요. 우리 다 되면 12척이잖아. 그것도 10년 안에. 근데 12척의 문제가 아니라 22척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합쳐서 구축하면 4척밖에 안 돼. 호위함은 프렘 18척인데 이거는 경무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축함 4+18이 강하냐 6+6이 강하냐 6+6이 결코 약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있는 것만 갖고 썼습니다. 천궁2, MSM2 하고요. 그 다음에 L셈 대공탄, 대탄도탄. 그리고 쟤들 있는 거 아스터 15, 아스터 30인데 아스터 15는 너무 별 볼 일 없어 아스터 30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경사사거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게 돔이 찐빵형이잖아. 이렇게 보고 쏜 거. 이 경사사거리예요. 이게 120에서 150km 나가요. 우리가 50km에서 150km예요. 이렇게 안 밀리죠. 네. 최대 요격고도. 얘들은 20에서 25km밖에 안 돼. 우리는 20km에서 60km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훨씬 낫다니까. 최대 속도. 얘들 마하 4.5. 우리는 기본은 마하 4.이고 이게 높아지면은 마하 9까지 올라가요. 무력화 방식. 얘들은 파편 폭풍형이야. 우리는 뭐 직접 타격하고 그 다음에 파편 폭풍형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종말 제어 방식. 얘들은 뭐 측창 제어, 조종 날개. 왜냐면 이게 고도가 낮으면요 바람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꼬리 날개 가지고 조종면, 서피스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빨리 가야 되고 고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니까 추력 편향 뭐 별게 다 들어오지. 그 다음에 닥스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이드 스러스트로 이렇게 불 뿜고 막 조정하고 별게 다 들어오죠. 네. 유도 방식도 보면은 뭐 제대로 능동 RF 정도에서 끝나는데 카밴드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다 이중 적외선까지 올라가고 이건 뭐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쟤들은 아스터 32 이후가 지금 여기 써놨어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아스터에 B1NT잖아요. 저게 뉴 테크놀로지야. 그러니까 이미 차세대까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스터는. 우리 천궁2나 L셈은 차세대는 안 써놨잖아. 물론 우리는 저걸 해군화해야 돼요. 메리나이즈 해야 돼. 그러나 일단 메리나이즈 한다고 치고 우리 있는 물건이고 쟤들은 이제 앞으로 곧 나올 물건까지 해서 제가 써준 거예요. 근데 우린 저기서 안 끝나잖아. 천궁3가 있고요. MSM3가 있고 LSM2가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에 걸려 있잖아. 그리고 전부 다 낮게 기어 들어온 놈들 아니야. 전부 100km 이하 뭐 다 이렇잖아. 한반도 때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종말 단계에서 이걸 겹겹이
몇 겹이야? 천궁2, 천궁3, LCM1, LCM2 종말 단계가 올해 4겹이나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다에 4겹 깔아놓고 육지에 4겹 깔아놓은 거예요. 합계하면 8겹이야. 거기다가 미군 패트리어트 깔고 사드 까니까 합계 10겹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이재명 더불당의 행태를 보면 우리 복장이 터지죠. 근데 그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걔들 입장에서 보세요. 대한민국 시스템의 관성 저항에 이재명 더불당의 복장도 터져. 그럼 누구 복장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많이 터지냐 게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은 우리 편이야. 봤잖아요. 미국이 1945년이요. 정확히 표현하면 공산 적화 이후로 보면 1949년 이후. 다시 말하자면 거의 8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arch adversary 제1 적성국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중과 반공이 기조가 유지되긴 원하지만 우리가 워낙이 물고 같으면 맹렬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중과 반공이 지배적이 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관리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욕을 또 못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미국이 그 밀가루하고 그 옥수수 안 줬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죠. 미국이 길 안 열어줬으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 못했지.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깥에서만 미국이 그랬으면 약 오르지만 자기들 생목숨이 여기에 그전에는 5만 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28,500명 아니야. 자기들 생목숨을 담보로 걸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 욕을 못 한다니까요. 욕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두길보기 한 거를. 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들 젊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생목숨을 걸어놓고 게임을 뛴 거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우리 입장과 미국 입장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서 있는 어떤 처지가 달라서 관점이 다르고 접근이 다른 것 뿐이지 미국이 우리한테 악의를 갖고 있다든지 우리를 뭐 먹이려고 그랬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쨌거나 그런 미국이 지금 우리랑 딱 합이 맞게 이게 확 돌았단 말이에요. 중국을 제1 적성국, arch adversary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오케이. 그리고 미국이 이제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 버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미국의 해체주의 버렸단 말이에야. 오케이. 너희 해체주의 그 복사에다가 다 너희 썼잖아. 너희 박근혜 대통령 공격한 그 제왕적 대통령 떠들어 보니까 미국 저기 민주당 좌파가 1973년에 떠들던 소리도만 너희가 표절에다가 썼네. 너희가 섬기는 리영이의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보니까 그 1960년대 미국 민주당의 구호도만 그 표절에다 썼네. 너희는 그냥 표절범 집단이야. 위아래가 다. 근데 본가가 지금 그 얘기를 다 내다 버리고 있네. 너희 저 어디서 표절할래? 중국 공산당 헌법에서 표절할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우리는 냉정하게 이렇게 그 머리를 식혀가면서 몰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근데 쟤들은 쫓기면서 방어해야 돼. 백모가 가진 게 많아요? 리재명이 가진 게 많아? 리재명이 가진 게 많지. 둘이 붙으면은 가진 거 많은 놈이 깨지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쫓기면서 방어해야 돼. 우린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서 슬슬 이렇게 몰아가면 돼요. 트럼프가 손영보 목사를 만나는 멋진 신석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